네, 여러분 박준범과 합격하기 올인원 조사요원 5급 2024년 강의 압축 특강입니다. 자, 압축 특강은 최대한 간결하게 우리 올인원 24년도 이제 그 강의 교재를 전체를 빨리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압축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요 앞 강의까지 우리가 이제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기본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도 이제 조사 요원에 딱 필요한 내용만 해서 우리 기본 강의 때 이론하고 풀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용입니다. 마무리 정리용으로 우리가 꼭 여러분 꼭 안 들으셔도 돼요. 이제 압축 특강은 이제 선택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앞에서 안 했던 거를 새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앞에 했던 거를 압축적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회독할 수 있게 복습용으로 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게 지금 별도로 압축 특강을 만든 겁니다. 지금 기존에 어떤 그 강의 이런 걸 보면은 전문 수험가나 이쪽에 보면은 기본 강의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정리용으로 그 특강식으로 이렇게 그걸 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했던 거를 뭐 비법으로 새로 알려준다 이런 건 없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이론 설명 같은 것들 배경 지식이 되는 이런 이론 설명들도 기본 강의에는 가능하면 충분히 드리고 뭐 법인세라고 하면 소득 처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나서 이제 뭐 유보 마이너스 유보 또는 강론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 특강에서 압축 특강에서는 요 책에 있는 문제 풀이에 있어서 딱 필요한 이론만 빨리 보고 답 확인하고 주관식이라면은 꼭 필요한 이론만 확인하고 바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시간적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혹시 기본 강의 안 듣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올 인원 조사연 노트북 24년도 교재고요. 자, 이 한 권으로 이제 조사요원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한 권 본다고 100점 맞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사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60점, 1교시, 2교시 합쳐서 120점 이상이면 되죠. 평균이 60점이니까. 그거 맞기에는 이 한 것만 봐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좀 이제 변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23년, 22년에 제가 만들었던 객관식, 주관식 교재까지 추가로 보시면 고득점 확실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한 권의 교재, 24년 교재만 보셔도 객관식, 주관식까지 다 합격하시기에 충분하니까 이거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압축 특강 우리가 기본 강의 OT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기본 강의는 이미 여러분 바로 앞강에서 종강이 됐죠. 초심자를 위한 이론 설명부터 문제 풀이까지 긴 호흡의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압축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는 압축 특강은 기본 강의 내용을 동일한 거를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단기 완성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이 그냥 본인이 복습도 잘 하셨겠지만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빨리 한번 훑어보는 용도로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런 용도, 그런 분들은 기억으로 보시겠죠. 마무리다. 기본 강의 들었던 분들이 마무리용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고, 니은은 자, 기본 강의는 이제 뭐 시간적으로 이거 되게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들으시거든요. 지금 신규 임용 들어오시기 전 기본 신규 과정 전에 분들도 들으시고 신규 과정 지금 중이신 분들도 들으시고 재직자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기존의 세법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세법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수험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기출을 풀어보거나 이러지는 못하신 분들이 기본 강의는 못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니은 바로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바로 리마인드용으로 쓰는 거죠. 리마인드용으로 이걸 쓰면서 사실 이제 압축적이기 때문에 세세한 거는 기억 안 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 다 못 가져가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기억나는 거, 기억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는 용도로 많이들 쓰시고 자 마지막으로 사실 내가 이제 가능하다면 기본 강의랑 다 천천히 보고 싶은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전업 수험생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시험이 뭐 한 2주일, 일주일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접수는 했는데 뭐 시험 안 볼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한번 이걸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확률이 그래도 여러분 조금 1%라도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제 교재랑 강의를 조사위원 합격할 수 있게 최적화해서 나름대로 제가 노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확보하기 힘든 경우라도 시험이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남았다. 라는 분들도 이 압축 특강을 잘 활용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파트 1 객관식 법령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7문제 국세기본법 7문제 나오죠. 문제 1번 바로 들어갑니다. 국세기본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네요. 1번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하는데 여기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맞나요 여러분? 틀렸죠. 왜요? 확인합니다. 바로 밑에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누구는 제외다?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대신해서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제외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쉽게 말해서 본인이 낼 거를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 남의 거를 그냥 대신 받아서 낼 의무가 있는 거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개념이 납세자죠. 세금을 내면 납세자잖아. 자기 거를 내든 남의 거를 대신 내든 그건 다 합쳐서 납세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납세자가 더 큰 개념이죠. 납세자에는 자기 거를 내는 납세 의무자랑 누구 또 자기 건 아니지만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내는 납부 의무자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합쳐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랑 납세자는 다르고 납세자가 더 큰 범위다. 납세자가 자기 거를 내는 납세 의무자랑 남의 거를 징수해서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납세 의무자에서 말하는 납세 의무자는 본인 거를 낼 의무만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2번 세무조사란 국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대로 받아들이자. 세무조사의 정의 그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다. 3번 과세표준 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다. 신고서의 완벽한 정의다 라는 거예요. 4번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대신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맞죠? 제2차 납세 의무 뒤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게 보충성을 지닌 진이죠. 원래 납세 의무자 제1차 납세 의무자가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누구다? 제2차 납세 의무다. 오케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제2차 납세 의무의 보충성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5번.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라는 표현이 왜 있죠, 여러분? 그렇죠.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는 걸 정의하죠.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에는 자기 자신, 즉 국세기본법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나는 빼고 세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게 규정할 때 논리적으로 정합이 되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보통 세법이라고 해버리면 뭐는 빠진다고요? 국세기본법은 빠진다고요. 국세기본법의 정의상.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할 때는 꼭 이렇게 표현돼 있죠. 세법에서 말하는 무엇이란 방금 말한 세법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하는 세법에서 말하는 어떤 것이란 정의할 때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별도로 언급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보고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법상의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납부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날이 노는 날이야. 그럼 언제까지? 당연히 어떤 조치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을 자연스럽게 기한으로 해야겠죠. 공휴일날 못 낼 거니까. 그죠? 오케이. 납세자가 신고와 관련한 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죠, 여러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정이 있는데 이것 좀 연장하면 안 되나요? 연장해줬어. 근데 연장된 게 끝나갈 때쯤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 그 사유가 아직까지 제가 힘들거든요. 조금 더 연장해주면 안 되나요? 그때 세무서장은 그러시네요. 조금 더 연장해 드릴게요. 추가로 연장해 드릴게요.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당에 어렵다고 기한 연장해 달라고 했던 사유가 소멸했대요. 그럼 추가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문장부터가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추가 연장은 언제? 납세자가 힘들어서 연장했던 그 사유가 소멸하지 못해서 계속 남아 있을 때 추가로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3번.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맞는 말 주의하자. 여러분, 이 납세자가 집에 불이 났어요. 전쟁으로 화를 입어놨어요. 전쟁으로 화를 입었어요. 도난을 당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당연히 좀 연장해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주는 회계사, 세무사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무실에 불이 나거나 이럴 때에도 신고 기한을 연장해준다라는 점. 오케이. 4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우편 같은 거를 보내고 받을 때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받았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과세관청하고 우리 납세자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납세자를 좀 배려해 줘야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그래서 우편으로 만약에 신고서를 납세자가 세무서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 신고서다. 원래 5월 말까지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6월 2일에 도착했대. 근데 그거를 늦었네? 기한 내에 신고 못한 걸로 볼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가혹하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서 우편에 찍혀 있는 여러분 우리 우편 편지 보내보면 우체국에서 찍어주죠, 여러분. 우편 날짜 도장. 요게 언제 접수가 되는지 꽝 찍어준다고. 근데 그 날짜로서 신고한 걸로 봐준다고. 도착은 6월 2일에 했지만 예를 들어서 5월 29일에 우체국 도장이 찍혀져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고? 실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냥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5월 30일에 늦지 않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뜻이죠. 본다라는 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봐주겠다. 발신주의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5번. 신고 납부 기한 이래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등으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뭐 신고를 하려고 했대요.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 그런데 그날 갑자기 홈택스가 고장이 난 거야.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날 그래서 목통이 돼가지고 신고를 못했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고쳐지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여러분 뭘 주의해야 돼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세 신고 기한 5월 30일까지 그날 갑자기 목통이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고치는데 한 3일 걸렸대요. 근데 6월 3일에 고쳐졌어. 근데 납세자는 그날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 같은 거 가 있는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짠, 오늘 고쳐놨거든요. 오늘까지 무조건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고쳐진 날의 다음 날까지 여유를 줘야지 최소한.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럼이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장애가 복구된 날을 새로운 기한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 게 된다고. 그 다음 날까지 여유를 줘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 3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맞아요. 맞습니다. 자 밑에 있죠. 요거 잠깐 볼까요?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지만 특이하게도 법소부 중에서 특이한 애들이 있어. 법인세 중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언제? 이제 끝나는 거잖아.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성립하는 거예요. 1번 맞는 표현. 2번 수입 제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을 신고하는 때. 기본적인 이거 맞는 말. 기본적인 부가가치세는 방금 봤듯이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거. 1기 거는 6월 30일에 끝나면은 성립하는데 부가가치세 중에서 특이한 부가가치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저 수입했거든요 라고 세관장에게 수입을 신고하는 때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은 뭐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아직까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몰라 계산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세금을 내야겠구나라고 하는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거예요. 확정은 뭐예요? 나중에 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게 금액까지 나중에 정해지면 그게 확정됐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3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언제예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말일. 요것도 맞는 말. 자, 요것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여러분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이 끝나는 순간 내가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소득세 내야 되겠구나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생기는데 성립하는데 특이하게도 소득세 중에서 어떤 거? 소득세 중에서 자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특이하게도 언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말일 그날의 말일에 성립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친구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5번부터 볼게요.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 중간 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 요거 또 바로 여기 있죠. 소득세 중에서 특이한 소득세죠.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보통의 소득세 법인세하고 달리 중간 연합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5번도 맞는 말. 뭐가 틀렸죠, 여러분? 4번 종합부동산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언제예요? 자, 기준되는 날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었냐? 이 기준일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야 된다. 6월 1일에 갖고 있다가 6월 3일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낸다? 6월 1일 시점에 누가 갖고 있었냐? 그 기준이 되는 날 누가 갖고 있었냐? 이걸로 판단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고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효 중단 사유에는 납부고지, 독촉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고 우리 제척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소멸시효를 물어보고 있다. 그죠? 소멸시효는 어떻다? 우리가 국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징수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 그죠? 세금을 이때까지는 꼭 받아라. 소멸시효가 끝나면 너 못 받는다 돈이라는 거예요. 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 사이에 여러분 노력을 해야겠죠.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이렇게 납세 그 최납자한테 납부고지 돈 내셔야 됩니다. 이거 왜 안 내시죠? 막 이렇게 고지하고 독촉 진짜 안 내실 건가요? 이렇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할 바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년이다.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근데 1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1년이 흘러간 시점에 독촉을 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우리 세무서 입장에서 할 걸 다 한 거죠. 그럼 이 독촉한 시점에 뭐다? 흘러가던 이 소멸시효 5년을 향해서 흘러가다 1년 흘러왔죠? 이거는 뭐다?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존에 지나왔던 1년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독촉했잖아요. 그러면 중단되죠. 그러면 만약에 중단됐다. 그 후로부터는 새로 5년을 헤아리는 거예요. 새로 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중단이에요. 중단. 반면에 이따가 공부할 정지는 뭐예요? 5년인데 1년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납부 유예를 해주거나 연부연납을 하거나 이렇게 뭐 사회행위 취소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그런 기간 동안에는 돈을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에서 정해준 거야. 이 연부연납 기간,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은 야 이동안은 걷지 마라고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돈을 받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도 소멸시효가 만약 흘러가라고 하면 어때요? 과세관청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뭐 납부 유예 이런 게 있으면은 정지가 됩니다. 1년 흘러가다가 납부 유예를 받았죠? 납세자가. 그러면은 징수권은 정지가 됩니다. 정지는 여러분 중단하고 뭐가 달라요? 정지는 우리가 영상 볼 때 유튜브 영상 볼 때 요 일시 정지죠. 이 버튼을 떠올리면 되죠. 일시 정지.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납부 유예 6개월이다. 그럼 6개월이 끝나잖아요. 납부 유예 기간이. 그러면은 납부 유예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어떻게 된다? 일시 정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 있는 4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됐죠? 다시 여기부터 정지가 풀리는 시점부터 다시 5년을 세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스턴이 풀리면 새로 진행하는 거죠. 남은 4년이. 이게 뭐다? 중단과 정지의 차이다. 자, 잠깐 말씀을 드렸고 다 보겠습니다. 1번은 맞는 말. 2번 소멸시효가 완성하죠. 그럼 징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돈을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요. 오케이. 압류, 매각, 유예 및 수색은 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어디가 틀렸죠, 여러분? 자, 이거 봅시다. 뒤쪽에 3번에 대한 해설. 자, 소멸시효의 중단,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압류 전 단계인 수색할 때도 중단돼 버려요. 그죠? 이때도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보면 압류, 매각을 유예해줬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유예기간 동안은 세금 걷지 마라고 세법이 세무서에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는 게 맞아요. 중단이 아니고 정지라고. 일시정지. 근데 뭐다? 방금 우리 여러분 압류 있죠? 압류는 정지 사유가 아니고 중단 사유였죠. 그리고 압류 뒤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압류하기 전에 야 압류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 그게 수색이거든요. 수색에 착수했으면은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걸로 봐서 뭐다?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수색은 중단 사유예요. 3번이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수색은 정지 사유가 아니다. 오케이.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거 정지 사유였다.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 때 정지 사유 일시 정지되는 거 뭐라고요? 압류 유예 기간, 납부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 연납 기간, 그리고 채권자 대위 소송, 사회 행위 취소의 소송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납세자가 잘못했다는 게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러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징수권을 돈 내놔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 기간 동안은. 판결문이 나와야 국가가 이기면은 당연히 징수권이 계속 되는 거고 이어지는 거고 국가가 지면은 이제 발라고 못 하겠죠. 국가가 섰으니까. 자, 그래서 뭐다? 이런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다? 일시 정지란 뜻이에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아니고 정지되어 있다가 판결이 국가가 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기간이 흘러가는 거라고. 됐죠? 5번 시효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아까 전에 여러분 중단은 뭐라고? 우리가 총 5년 중에 1년이 흘러갔는 그 시점에 독촉, 납부고지, 압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할 거를 다 한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시효는 중단돼요. 일시 정지가 아니고 우리 아예 영상 끄는 버튼이 네모난 거 있잖아요. 이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영상을 키면 처음부터 영상이 시작되죠? 그거인 거예요. 비디오가 중단 아예 꺼지는 거야. 그러면 어때? 중단 사유가 해소됐다. 압류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5년을 세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존에 흘러왔던 1년은 무효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볼게요. 이제 5번.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어떻다? 1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그리고 임금 중에서 최종 3개월의 소액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재액보상금. 이게 1번입니다. 2번이 국세, 3번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왜 그래요, 여러분? 자, 다 마중에 왜 다가 빨라요? 이 질권 설정이 언제다? 국세 법정기일보다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마가 다에 밀리는 거잖아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이 뭐에 밀린다? 국세에 밀리죠. 왜? 국세 법정기일이 지나고 나서 국세가 얘가 내야 될 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후에 질권을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국세가 우선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에 기타 임금 채권이 4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다른 채권들이 5번이다. 이게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여러분 뭐 하나 주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경우 2번과 경우 3번이 있어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다? 경우 3번인 거예요.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이 설정됐죠. 그러면은 국세보다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밀리죠. 이때 여러분 뭘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질권 설정 채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헷갈리는 거였다? 만약에 경우 2번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국세 법정 기일 전에 질권 설정을 빨리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빨라요? 국세보다 질권 설정된 채권이 더 빠르죠. 국세 법정 기일 전에 미리 설정했으니까 국세보다 질권 채권이 빠른 건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어떻다고? 뭐가 헷갈린다고? 이때는 일반적인 임금 채권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는 밀리지만 국세보다는 앞에 있어요. 아셨죠? 경우가 일반적인 임금 채권의 위치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 좀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법문구까지 다 갖고 와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렸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6번. 다음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재산으로 강제 징수를 하여도 징수 부족이 있는 경우에만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여러분 1번 풀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2차 납세 의무의 특징 뭐예요? 보충성이에요.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소위 말하는 제1차 납세 의무자가 내가 100원 내야 되는데 70원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다예요. 못 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남은 30원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내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보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자가 2명 있다고 해봐요. 둘이 연대납세 의무야. 그러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100원을 받을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A라는 납세 의무자, B라는 납세 의무자 한테 각각 100원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명한테 100원 받으면 나는 끝난 거야. 다 받은 거야. 그 후에 서로 조절해야겠죠. 야 원래 50, 50씩 내야 되는데 내가 100 다 냈으니까 A 너 B 나한테 50원 줘. 이거는 서로 안에서 구상권은 차후에 해결할 문제고 과세관청 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야 A, B 둘 중에 아무나 100원 내 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연대납세 의무예요. 둘 다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과세관청이 2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둘 중에 하나로부터 100원을 받으면 나는 끝난다 이런 거라고. 근데 2차 납세 의무는 뭐라고요? 과세관청이 똑같이 100원을 받을 게 있는데 먼저 1차 납세 의무자한테 가야 돼요. 돈 내놔. 야 다 줘봐. 다 열어봐. 네 지갑 열어봐. 70원밖에 없네. 30원을 못 낸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제 2차 납세 의무자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낸다고 내야 될 거 있잖아. 30원이거든. 그거 좀 내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1번 맞아요. 2번. 본래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맞아요. 요거 표현을 확인하시죠. 2번. 자,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사람은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 뭐라고? 여기 빨간색. 얼마에 대해서 책임진다?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금액.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라 함은 해당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될 모든 국세를 말한다. 성립된 거는 지금 현재 성립된 거는 물론이고 이 해산 일어나고 나서 차후에 성립이 되어서 그 후에 결과적으로 내야 될 것까지 종국적으로 이 법인이 내야 될 모든 세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2번 맞는 말. 3번. 법인이 해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청산인은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전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어요. 해산한 경우에 적용되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 한도가 없나요? 한도가 있어요. 어떻게? 뒤에 봅시다. 청산인 또는 잔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한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눠준 사람, 청산인은 나눠준 금액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이 나눠준 재산을 받은 사람 있죠? 그럼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면 돼요. 그게 합리적이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은 틀린 말. 4번.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가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맞아요. 방금 말했잖아. 나눠준 사람,
법인이 해산할 때 이 재산 야 나눠 먹자라고 나눠준 사람,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라고 자녀재산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법인이 세금 다 내고 망해야 되는데 덜 낸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 안 하고 니들이 재산을 나눠 먹었니? 그럼 니들이 추가로 책임져야지 이거잖아요. 오케이. 5번. 해산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맞는 말. 방금 설명드렸던 거. 자, 국세기본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목별로 끊어갈 거예요. 요거 7번하고 요거 하나 클립 마무리할 겁니다. 7번. 국세의 과세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행하는 현행 불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사 청구를 한 결과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심사 청구를 다시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재결청, 과세관청이 다시 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재조사를 했잖아요. 요거 밑에 설명을 봅시다. 설명 보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따가 2번 바로 볼 건데 어때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 국기법 혹은 감사원법 여기 따라가지고 소송을 하고 나서 그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어요. 이의 신청 기각되죠? 그러면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받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행정소송 전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조사 결정에 따른 거였다면은 어때? 특이하게도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봅시다. 재조사 결정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심사 청구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 방금 보고 온 거예요. 2번. 이의 신청에 대해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선택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요. 이의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는 없다고요. 뭐 하고? 일단 뭐 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 심사원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일단 거치고 거기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결과가. 그러면 그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이나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맞는 표현 확인할까요? 조세 불복 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이라고 해서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법심의 판결을 받게 되므로 국기법에 불복 청구를 할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에 따른 처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기법에 따른 조치, 감사법에 따른 조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하나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것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모두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국기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국기법상 불복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3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조처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대해서 국기법 불복을 못해요. 그리고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국기법상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라는 거지. 4번.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이거 방금 말했던 거잖아요. 국기법상 심사 청구, 감사원법상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 결과가 그럼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세요 이거예요. 동일한 거에 대해서 국기법상 처분이랑 감사법상 조치를 둘 다 할 수는 없다. 방금 보고 왔죠. 5번. 영세 납세자를 위하여 조세 심판원에서 하는 심판 청구의 경우에도 국선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다. 있어요. 있어야겠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뒤쪽에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뭐 배제할 이유가 없겠죠. 영세한 분을 위한 거니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30분 정도에 걸쳐서 국기법 7개 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클립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국세징수법으로만 클립을 하나 만들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쉬셨다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